조선 중종 시절 경상도 안동 지방의 작은 마을 청송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상욱이었는데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준수해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학문에 뛰어나고 예의가 바른 그는 심리 안팎에서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가 장터를 지나기라도 하면 처녀들이 몰래 창으로 엿보며 수근거리곤 했고 어머니들은 딸을 그와 맺어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곤 했습니다. 상욱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으로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기도 했고 아버지 역시 학문이 뛰어나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상욱 또한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5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마을의 웬만한 어른들보다 학식이 뛰어났고 시를 짓는 솜씨도 일품이어서 사람들이 찾아와 부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상욱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수정이라는 처녀였는데 상욱과 동갑내기로 어릴 때부터 늘 함께 뛰어놀며 자란 사이였습니다. 수정이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유명했습니다. 키가 적당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하얗고 둥글며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입술은 앵두처럼 빨갛다고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더욱이 성격이 온순하고 예의가 바르며 바느질과 요리 솜씨도 뛰어나 시집갈 나이가 되자 수많은 중매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두 집은 서로 담을 맞대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릴 때는 함께 술래잡기를 하고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꽃을 따기도 했습니다. 조금 자라서는 상욱이 수정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수정이는 총명해서 금세 글을 익혔고 시 한 수 정도는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12살이 넘어서부터는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에 따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담 너머로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욱이 쓴 시를 수정이가 베껴서 읽다가 어머니에게 들키기도 했고 수정이가 정성스럽게 수놓은 주머니를 상욱에게 선물하다가 아버지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집 어른들은 이런 일들을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정답게 지낸 사이이고 두 집안의 문중과 성격이 잘 맞아서 언젠가는 혼인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혼담을 진행하기로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수정이 13살이 되던 해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마을에서 시작된 병이었는데 점점 번져서 청송촌까지 들어왔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 이 병은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정의 부모님도 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안타깝게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수정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상욱의 부모님은 수정을 자신들이 거두어서 키우고 싶어 했지만 아직 아들이 어리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못해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멀리 사는 수정의 외삼촌이 나타났습니다. 외삼촌은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겉보기에는 마음씨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조카의 부모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주고 수정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상욱은 수정이 떠나는 날 몰래 담 너머로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비록 지금은 떨어져 살게 되지만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때 가서 너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수정은 이 편지를 품에 꼭 간직하고 외삼촌을 따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외삼촌이 사는 곳은 청송촌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장터 마을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이곳에서 곡식과 옷감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꽤 잘 되어서 집도 제법 크고 살림살이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삼촌의 아내였습니다.
외숙모인 박씨는 마을에서 중매를 업으로 하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박중매라고 불렀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박중매는 겉으로는 친척이라며 수정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젊은 처녀를 어떻게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정이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나자 박중매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대접을 하던 것이 점점 하녀 취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밥만 축낸다. 부모도 없는 것이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웠나? 박중매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말로 수정을 괴롭혔습니다. 수정은 매일 눈물을 삼키며 견뎌야 했습니다. 그나마 외삼촌이 집에 있을 때는 조금 나았지만 장사차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대부분의 시간을 박중매와 단둘이 보내야 했습니다. 외삼촌은 아내의 성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사일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정은 이런 생활을 2년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아름답던 얼굴은 야위어 같고 곱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상욱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상욱이 준 편지를 꺼내어 읽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수정이 겨우 15살이 되던 해 가을, 외삼촌이 보름 정도 멀리 장사를 하러 떠난 사이에 박중매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중매는 수정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수정이 혼인할 나이가 되었으니 좋은 값에 팔아넘길 때가 된 것입니다. 마을에는 최진사라는 나이가 50이 넘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얼굴이 검으며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최진사는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말할 때마다 침을 튀기며 큰 소리를 지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을 휘두르는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미 2번 결혼해서 모두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당시 마을에서는 이 일로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최진사가 부인을 찾겠다며 며칠 동안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2번째 부인은 더욱 안타까운 운명을 맞았습니다. 임신 8개월 때 최진사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 일로 관청에 고발되어 큰돈을 물어주고 곤장까지 맞는 처벌을 받았던 최진사였습니다. 이런 남자가 박중매에게 상당한 돈을 주며 새 부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최진사는 나이도 많고 전과도 있어서 혼인하겠다는 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중매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박중매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수정을 최진사에게 시집 보내면 큰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가신 식구 하나를 떨어낼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었습니다. 한편 최진사에게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영화인 이처녀는 20살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작고 얼굴이 거무스름했으며 성격 또한 아버지만큼이나 거칠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우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처녀였습니다. 말하는 것도 남자처럼 거칠고 걷는 모습도 사내 아이 같았습니다. 게다가 힘이 세서 남자들과 팔씨름을 해도 이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영화에게도 한 가지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훌륭한 선비 김상욱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우연히 장터에서 상욱을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준수한 외모와 학자다운 풍모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밤낮으로 상욱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다. 꿈에서도 상욱이 나타나 자신과 혼인하겠다고 말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영화는 아버지에게 상욱과의 혼인을 간청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최진사는 후한 예물을 준비해 박중매에게 혼담을 부탁했습니다. 은 10량과 비단 10필,
그리고 각종 장신구까지 준비했습니다. 박중매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어서 바로 김상욱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욱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수정을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정과 헤어져 지내면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수정을 그리워하며 시를 짓기도 했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서 혼인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혼담이 들어와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박중매가 최 씨 집안의 혼담을 가져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분과는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욱의 단호한 거절에 박중매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상욱이 마음에 품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집에 사는 수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중매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교묘한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중매는 영화를 불러 은밀한 대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영화는 겉모습은 거칠었지만 머리는 꽤 영리했습니다. 박중매가 돈에 욕심이 많다는 것을 간파하고 자신도 상욱과 결혼하고 싶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가 막힌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참으로 독한 것이었습니다. 수정에게는 상욱과의 혼인을 약속하고 상욱에게는 수정과의 혼인을 약속하되 실제로는 서로 다른 사람과 혼례를 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중매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수정을 불렀습니다. 수정은 그동안 방에 갇혀 지내고 있었는데 외숙모가 부르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나왔습니다. 박중매는 일부러 환한 얼굴을 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너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단다. 수정은 무슨 일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외숙모? 오늘 김상욱 도령댁에서 혼담을 가져왔는데 그 총각이 너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더구나. 너와 꼭 혼인하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이것도 주더구나. 박중매는 주머니에서 은조각 몇 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실은 최진사가 준 돈이었지만 수정에게는 상욱이 준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수정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욱에 대한 마음이 일시에 솟구쳤습니다. 정말입니까? 상욱 오라버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럼 거짓말을 왜 하겠니? 나도 너희 둘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총각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한다는구나. 그래서 가기 전에 혼인을 하든지 아니면 돌아온 후에 하든지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정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욱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쉬운 것이 아니어서 몇 번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무슨 변고가 생겨서 다시 최진사에게 시집가라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외숙모, 저는 지금 당장 혼인하고 싶습니다. 박중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박중매는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김도령도 그렇게 말하더라. 혼례는 3일 후로 정하자고 하니까 어떠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숙모. 수정은 기쁨에 젖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상욱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잠시 후 박중매는 김상욱을 찾아갔습니다. 상욱이 수정과의 혼인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상욱 도령, 참 신기한 일이네요. 도령이 마음에 두신 그분이 바로 우리 집에 사는 수정이라니요. 상욱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수정이가 박중매 댁에 살고 있다고요. 그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가 거두어 기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도령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네요. 밤마다 도령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이거 참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인 것 같습니다. 상욱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수정과 마침내 혼이 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정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친자식처럼 잘 돌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도령,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혼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데 도령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혼례를 올리면 어떨까요? 번거로운 예식은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말입니다. 상욱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부부가 되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3일 후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3일 후에 우리 집으로 신부를 맞으러 오십시오. 상욱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도 수정이와 상욱이 어릴 때부터 서로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며 혼례 준비를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비록 간단한 혼례이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중매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정에게 상욱과의 혼인을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욱에게 수정과의 혼인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박중매와 영화는 혼례 당일에 수정 대신 영화가 상욱에게 시집가고 수정은 최진사에게 시집 보내려는 나쁜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이 진실을 알게 되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박중매와 영화는 혼례 당일까지 수정을 속여야 했습니다. 혼례 하루 전날, 박중매는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내일이 내 혼례 날이구나. 너는 우리 집에서 단장하고 있다가 가마를 타고 가면 된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례 전에 목욕제계를 해야 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거라. 수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상욱과 함께 혼례를 올리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한편 최진사와 영화도 각각 혼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새 부인을 맞이한다는 기대감에 술을 마시며 기뻐했고 영화는 드디어 사랑하는 상욱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혼례일이 밝았습니다. 수정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고 정성스럽게 단장했습니다. 박중매가 준 혼례복을 입고 머리에 비녀를 꽂으니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정은 거울을 보며 상욱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아, 준비 다 됐니? 이제 가마가 왔다. 박중매의 말에 수정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 앞에 와 있는 것은 혼례 가마가 아니라 일반 가마였습니다. 게다가 가마꾼들의 옷차림도 평소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외숙모, 이 가마가 저를 김도령 댁으로 데려다 주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빨리 타거라. 박중매는 서둘러 수정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수정은 약간 의아했지만 곧 혼례에 대한 설렘으로 다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가마가 출발하자 수정은 가마 안에서 상욱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가는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김상욱이 사는 청송촌은 반대 방향인데 가마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가마 밖을 내다보니 전혀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잠깐, 여기가 어디죠? 길을 잘못 가는 것 같은데요. 가마꾼들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가마를 메고 갔습니다. 수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김상욱도 신부를 맞으러 박중매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친구들과 함께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수정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박중매의 집에 도착하자 박중매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도령. 신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중매가 안내해 들어간 방에는 수정이 아닌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홀레복을 입고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을 보니 수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중매, 이분이 수정인가요? 그럼요. 당연히 수정이죠. 홀레복을 입고 단장하니까 평소와 좀 달라 보이나 봅니다. 상욱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혼례 풍습에 따라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혼례를 다 치른 후에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욱은 의심스러웠지만 혼례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가 끝나고 신부와 신랑이 신방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욱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족두리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얼굴은 수정이 아니라 영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정이는 어디 있습니까? 상욱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영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세요. 상욱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수정이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때 밖에서 박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도령, 진정하십시오. 수정이는 이미 다른 곳에 시집갔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정이는 오늘 최진사 댁으로 시집갔습니다. 도령은 우리 영화와 혼인한 것입니다. 상욱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순간 수정은 어디 있었을까요? 수정은 최진사의 집에 도착해서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어간 수정은 신랑이 상욱이 아니라 무서운 최진사라는 것을 알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욱 오라버니는 어디 계십니까? 최진사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정의 어깨를 붙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너의 상욱 오라버니는 이제 우리 사위가 되었다. 우리 영화와 혼인했거든. 너는 이제 내 부인이 된 것이다. 수정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과 상욱이 모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중매와 영화의 악랄한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최진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최진사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세요. 저는 상욱 오라버니의 부인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최진사는 수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정을 침상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수정은 기지를 발휘해서 최진사가 방심하는 순간 옆에 있던 큰 촛대를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으악! 최진사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혼례복 그대로 맨발로 달려나간 수정은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상욱을 찾아가서 진실을 알리고 함께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어두웠지만 수정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을에서 청송촌까지는 하룻길 정도의 거리였지만 수정은 밤새도록 걸어서라도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려 상처가 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수정은 큰 호수 근처에서 발을 잘못 디디며 넘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는데 무릎이 깊게 베어 피가 많이 났습니다. 혼례복도 찢어져서 볼품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수정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는 상욱 오라버니를 영영 못 만나는 것 아닌가? 수정이 절망하고 있을 때
넘어진 돌 옆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돌 옆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호기심에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여자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정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홀레복은 너무 눈에 띄어서 도망자라는 것이 금세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속의 옷으로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수정은 홀레복을 벗고 보따리 속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순간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친 다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수정이 당황하고 있을 때 멀리서 등불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도사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도사는 수정 앞에 다가와서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아가씨에게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구나. 도사는 수정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 몸에 원한을 품은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소. 귀신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사는 수정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옷에 문제가 있는 것 같소. 어디서 구한 옷이요? 저기 돌 옆에 있던 보따리에서 꺼내 입었습니다.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그 옷의 원래 주인이 억울하게 죽어서 원혼이 된 것 같소. 빨리 그 옷을 벗고 원래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수정은 도사의 말에 따라 서둘러 홀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옷을 갈아입자마자 몸이 가벼워지고 다리에도 힘이 들어왔습니다. 도사는 수정이 벗어 놓은 옷을 들고 호수 근처로 갔습니다. 이 옷에 붙어있는 원혼을 달래야겠소. 도사는 어디선가 지프로 만든 인형을 가져와서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타오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꽃 속에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수정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최진사의 딸 영화였습니다. 영화야, 너는 어째서 여기 있는 거냐? 영화의 원호는 수정을 보자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상욱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영화의 원호는 수정을 해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사가 재빨리 주문을 외우자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도사는 수정에게 설명했습니다. 저 여자는 억울한 마음을 품고 죽어서 원혼이 되었소.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해서 큰 해를 끼치지는 못할 것이오. 영화의 원호는 불꽃 속에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어. 그러고는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도사는 수정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수정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도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중매와 영화의 속임수, 자신과 상욱이 속아서 다른 사람과 혼례를 올리게 된 경위, 자신이 최진사에게서 도망쳐 나온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사는 수정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그런데 영화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오? 저는 모릅니다. 오늘 혼례를 올린 후 처음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장서서 오는 사람은 바로 김상욱이었습니다. 수정은 상욱을 보자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갔습니다. 상욱 오라버니. 수정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상욱도 수정처럼 속임수 혼례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상욱은 영화와의 혼례를 거부하고 수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상욱과 함께 온 사람들이 도사에게 영화의 죽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화는 상욱이 자신을 거부하고 도망친 후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보따리에 싸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상욱을 따라잡아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영화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만 것입니다. 영화는 죽기 직전까지도 상욱에 대한 원망과 수정에 대한 시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강한 원한이 그녀를 원혼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영화의 원혼이 옷에 붙어서 수정이를 괴롭힌 것이로군.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영화의 원혼은 이제 정화되었소.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승을 떠돌지 않을 것이요. 상욱은 수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정아, 이제 우리 진짜 혼례를 올리자.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게. 네, 상욱 오라버니.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청송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욱과 수정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모두 동정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어려서부터 서로 사랑해온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박중매의 악행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중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런 속임수를 썼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중매를 관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사 역시 폭행 사건으로 관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상욱과 수정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진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속이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꿈꿔온 대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상욱은 수정과 혼인한 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해서 좋은 관직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수정에게 더 나은 생활을 해주고 싶었고 자신들을 괴롭힌 악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었습니다. 수정도 남편의 뜻을 지지하며 내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년 후 상욱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수정과 상욱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슬하에 총명한 자녀들도 얻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욱과 수정의 사랑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조선 중종 시절 경상도 안동 지방의 작은 마을 청송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상욱이었는데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준수해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학문에 뛰어나고 예의가 바른 그는 심리 안팎에서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가 장터를 지나기라도 하면 처녀들이 몰래 창으로 엿보며 수근거리곤 했고 어머니들은 딸을 그와 맺어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곤 했습니다. 상욱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으로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기도 했고 아버지 역시 학문이 뛰어나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상욱 또한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5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마을의 웬만한 어른들보다 학식이 뛰어났고 시를 짓는 솜씨도 일품이어서 사람들이 찾아와 부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상욱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수정이라는 처녀였는데 상욱과 동갑내기로 어릴 때부터 늘 함께 뛰어놀며 자란 사이였습니다. 수정이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유명했습니다. 키가 적당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하얗고 둥글며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입술은 앵두처럼 빨갛다고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더욱이 성격이 온순하고 예의가 바르며 바느질과 요리 솜씨도 뛰어나 시집갈 나이가 되자 수많은 중매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두 집은 서로 담을 맞대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릴 때는 함께 술래잡기를 하고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꽃을 따기도 했습니다. 조금 자라서는 상욱이 수정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수정이는 총명해서 금세 글을 익혔고 시 한 수 정도는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12살이 넘어서부터는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에 따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담 너머로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욱이 쓴 시를 수정이가 베껴서 읽다가 어머니에게 들키기도 했고 수정이가 정성스럽게 수놓은 주머니를 상욱에게 선물하다가 아버지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집 어른들은 이런 일들을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정답게 지낸 사이이고 두 집안의 문중과 성격이 잘 맞아서 언젠가는 혼인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혼담을 진행하기로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수정이 13살이 되던 해,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마을에서 시작된 병이었는데 점점 번져서 청송촌까지 들어왔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 이 병은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정의 부모님도 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안타깝게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수정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상욱의 부모님은 수정을 자신들이 거두어서 키우고 싶어 했지만 아직 아들이 어리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못해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멀리 사는 수정의 외삼촌이 나타났습니다. 외삼촌은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겉보기에는 마음씨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조카의 부모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주고 수정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상욱은 수정이 떠나는 날 몰래 담 너머로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비록 지금은 떨어져 살게 되지만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때 가서 너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수정은 이 편지를 품에 꼭 간직하고 외삼촌을 따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외삼촌이 사는 곳은 청송촌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장터 마을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이곳에서 곡식과 옷감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꽤 잘 되어서 집도 제법 크고 살림살이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삼촌의 아내였습니다. 외숙모인 박씨는 마을에서 중매를 업으로 하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박중매라고 불렀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박중매는 겉으로는 친척이라며 수정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젊은 처녀를 어떻게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정이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나자 박중매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대접을 하던 것이 점점 하녀 취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밥만 축낸다. 부모도 없는 것이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웠나? 박중매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말로 수정을 괴롭혔습니다. 수정은 매일 눈물을 삼키며 견뎌야 했습니다. 그나마 외삼촌이 집에 있을 때는 조금 나았지만 장사차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대부분의 시간을 박중매와 단둘이 보내야 했습니다. 외삼촌은 아내의 성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사일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정은 이런 생활을 2년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아름답던 얼굴은 야위어 같고 곱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상욱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상욱이 준 편지를 꺼내어 읽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수정이 겨우 15살이 되던 해 가을, 외삼촌이 보름 정도 멀리 장사를 하러 떠난 사이에 박중매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중매는 수정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수정이 혼인할 나이가 되었으니 좋은 값에 팔아넘길 때가 된 것입니다. 마을에는 최진사라는 나이가 50이 넘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얼굴이 검으며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최진사는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말할 때마다 침을 튀기며 큰 소리를 지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을 휘두르는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미 2번 결혼해서 모두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당시 마을에서는 이 일로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최진사가 부인을 찾겠다며 며칠 동안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2번째 부인은 더욱 안타까운 운명을 맞았습니다. 임신 8개월 때 최진사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 일로 관청에 고발되어 큰돈을 물어주고 곤장까지 맞는 처벌을 받았던 최진사였습니다. 이런 남자가 박중매에게 상당한 돈을 주며 새 부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최진사는 나이도 많고 전과도 있어서 혼인하겠다는 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중매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박중매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수정을 최진사에게 시집 보내면 큰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가신 식구 하나를 떨어낼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었습니다. 한편 최진사에게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영화인 이처녀는 20살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작고 얼굴이 거무스름했으며 성격 또한 아버지만큼이나 거칠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우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처녀였습니다. 말하는 것도 남자처럼 거칠고 걷는 모습도 사내아이 같았습니다. 게다가 힘이 세서 남자들과 팔씨름을 해도 이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영화에게도 한 가지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훌륭한 선비 김상욱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우연히 장터에서 상욱을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준수한 외모와 학자다운 풍모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밤낮으로 상욱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다. 꿈에서도 상욱이 나타나 자신과 혼인하겠다고 말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영화는 아버지에게 상욱과의 혼인을 간청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최진사는 후한 예물을 준비해 박중매에게 혼담을 부탁했습니다. 은 10량과 비단 10필, 그리고 각종 장신구까지 준비했습니다. 박중매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어서 바로 김상욱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욱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수정을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정과 헤어져 지내면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수정을 그리워하며 시를 짓기도 했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서 혼인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혼담이 들어와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박중매가 최씨 집안의 혼담을 가져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분과는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욱의 단호한 거절에 박중매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상욱이 마음에 품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집에 사는 수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중매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교묘한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중매는 영화를 불러 은밀한 대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영화는 겉모습은 거칠었지만 머리는 꽤 영리했습니다. 박중매가 돈에 욕심이 많다는 것을 간파하고 자신도 상욱과 결혼하고 싶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가 막힌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참으로 독한 것이었습니다. 수정에게는 상욱과의 혼인을 약속하고 상욱에게는 수정과의 혼인을 약속하되 실제로는 서로 다른 사람과 혼례를 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중매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수정을 불렀습니다. 수정은 그동안 방에 갇혀 지내고 있었는데 외숙모가 부르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나왔습니다. 박중매는 일부러 환한 얼굴을 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너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단다. 수정은 무슨 일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외숙모. 오늘 김상옥 도령댁에서 혼담을 가져왔는데 그 총각이 너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더구나. 너와 꼭 혼인하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이것도 주더구나. 박중매는 주머니에서 은조각 몇 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실은 최진사가 준 돈이었지만 수정에게는 상욱이 준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수정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욱에 대한 마음이 일시에 솟구쳤습니다. 정말입니까? 상욱 오라버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럼 거짓말을 왜 하겠니? 나도 너희 둘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총각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한다는구나. 그래서 가기 전에 혼인을 하든지 아니면 돌아온 후에 하든지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정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욱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쉬운 것이 아니어서 몇 번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무슨 변고가 생겨서 다시 최진사에게 시집가라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외숙모, 저는 지금 당장 혼인하고 싶습니다. 박중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박중매는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김도령도 그렇게 말하더라. 혼례는 3일 후로 정하자고 하니까 어떠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숙모. 수정은 기쁨에 젖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상욱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잠시 후 박중매는 김상욱을 찾아갔습니다. 상욱이 수정과의 혼인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상옥 도령, 참 신기한 일이네요. 도령이 마음에 두신 그분이 바로 우리 집에 사는 수정이라니요. 상욱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수정이가 박중매 댁에 살고 있다고요. 그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가 거두어 기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도령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네요. 밤마다 도령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이거 참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인 것 같습니다. 상욱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수정과 마침내 혼인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정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친자식처럼 잘 돌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도령,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혼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데 도령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혼례를 올리면 어떨까요? 번거로운 예식은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말입니다. 상욱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부부가 되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3일 후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3일 후에 우리 집으로 신부를 맞으러 오십시오. 상욱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도 수정이와 상욱이 어릴 때부터 서로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며 혼례 준비를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비록 간단한 혼례이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중매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정에게 상욱과의 혼인을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욱에게 수정과의 혼인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박중매와 영화는 혼례 당일에 수정 대신 영화가 상욱에게 시집가고 수정은 최진사에게 시집 보내려는 나쁜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이 진실을 알게 되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박중매와 영화는 혼례 당일까지 수정을 속여야 했습니다. 혼례 하루 전날, 박중매는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내일이 내 혼례 날이구나. 너는 우리 집에서 단장하고 있다가 가마를 타고 가면 된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례 전에 목욕제계를 해야 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거라. 수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상욱과 함께 혼례를 올리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한편 최진사와 영화도 각각 혼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새 부인을 맞이한다는 기대감에 술을 마시며 기뻐했고 영화는 드디어 사랑하는 상욱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혼례일이 밝았습니다. 수정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고 정성스럽게 단장했습니다. 박중매가 준 혼례복을 입고 머리에 비녀를 꽂으니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정은 거울을 보며 상욱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아, 준비 다 됐니? 이제 가마가 왔다. 박중매의 말에 수정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 앞에 와 있는 것은 혼례 가마가 아니라 일반 가마였습니다. 게다가 가마꾼들의 옷차림도 평소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외숙모, 이 가마가 저를 김도령 댁으로 데려다 주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빨리 타거라. 박중매는 서둘러 수정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수정은 약간 의아했지만 곧 혼례에 대한 설렘으로 다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가마가 출발하자 수정은 가마 안에서 상욱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가는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김상욱이 사는 청송촌은 반대 방향인데 가마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가마 밖을 내다보니 전혀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잠깐, 여기가 어디죠? 길을 잘못 가는 것 같은데요. 가마꾼들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가마를 메고 갔습니다. 수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김상욱도 신부를 맞으러 박중매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친구들과 함께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수정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박중매의 집에 도착하자 박중매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도령. 신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중매가 안내해 들어간 방에는 수정이 아닌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혼례복을 입고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을 보니 수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중매, 이분이 수정인가요? 그럼요. 당연히 수정이죠. 혼례복을 입고 단장하니까 평소와 좀 달라 보이나 봅니다. 상욱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혼례 풍습에 따라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혼례를 다 치른 후에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욱은 의심스러웠지만 혼례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가 끝나고 신부와 신랑이 신방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욱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족두리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얼굴은 수정이 아니라 영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정이는 어디 있습니까? 상욱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영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세요.
상욱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수정이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때 밖에서 박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도령, 진정하십시오. 수정이는 이미 다른 곳에 시집갔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정이는 오늘 최진사 댁으로 시집갔습니다. 도령은 우리 영화와 혼인한 것입니다. 상욱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순간 수정은 어디 있었을까요? 수정은 최진사의 집에 도착해서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어간 수정은 신랑이 상욱이 아니라 무서운 최진사라는 것을 알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욱 오라버니는 어디 계십니까? 최진사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정의 어깨를 붙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너의 상욱 오라버니는 이제 우리 사위가 되었다. 우리 영화와 혼인했거든. 너는 이제 내 부인이 된 것이다. 수정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과 상욱이 모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중매와 영화의 악랄한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최진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최진사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세요. 저는 상욱 오라버니의 부인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최진사는 수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정을 침상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수정은 기지를 발휘해서 최진사가 방심하는 순간 옆에 있던 큰 촛대를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으아. 최진사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홀레복 그대로 맨발로 달려나간 수정은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상욱을 찾아가서 진실을 알리고 함께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어두웠지만 수정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을에서 청송촌까지는 하룻길 정도의 거리였지만 수정은 밤새도록 걸어서라도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려 상처가 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수정은 큰 호수 근처에서 발을 잘못 디디며 넘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는데 무릎이 깊게 베어 피가 많이 났습니다. 홀레복도 찢어져서 볼품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수정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는 상욱 오라버니를 영영 못 만나는 것 아닌가? 수정이 절망하고 있을 때 넘어진 돌 옆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돌 옆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호기심에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여자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정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홀레복은 너무 눈에 띄어서 도망자라는 것이 금세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속의 옷으로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수정은 홀레복을 벗고 보따리 속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순간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친 다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수정이 당황하고 있을 때 멀리서 등불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도사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도사는 수정 앞에 다가와서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아가씨에게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구나. 도사는 수정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 몸에 원한을 품은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소. 귀신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사는 수정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옷에 문제가 있는 것 같소. 어디서 구한 옷이요? 저기 돌 옆에 있던 보따리에서 꺼내 입었습니다.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